고가주택에 대한 신고가 거래, 여기는 뭐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억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선 최근에 8억 원짜리 매수하는데 아버지에게 2억 원 빌린 케이스 조사해라 라고 있었고요. 20억 이상 정도 돼야 내가 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5억 원 내외도 이제 조사 많이 할 것 같습니다. 3월 19일부터 계속 강화가 점진적으로 됐는데 그 느낌이 그 당시 2017년도에서 18년 넘어가는 그 시점 강도예요. 제가 느낀 거는. 저는 한 10년 전부터 거의 이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강도 수준을 알아요. 지금 딱 느끼는 게 점점 이게 올라온다. 2018년 9.13이 제일 셌거든요. 지금 그 시점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요. 이번 대책은 이제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인데 공공이랑 임대가 가장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공공성을 많이 띄어서 하겠다. 그다음에 임대 형태로 많이 하겠다. 분양 형태로 하면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흔들거리니까 그런 것들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주택을 이제 사고 파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라 그래서 부동산 범죄, 뭐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최근에 이슈가 됐던 가격 띄우기 이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걸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음에 계약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계약을 취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제 매매가액은 10억이었는데 갑자기 10억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기준으로 받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10억 거래가 갑자기 한두 달 있다가 계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사경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경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단속하겠다. 어쨌든 이걸 좀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해라. 뭐 국토부나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나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다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 잘못된 것들 잡아내라. 그리고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서만 쓰지 말고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금 입금 받은 거 증명 자료도 제출해라.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의무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생겼고.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 오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실거래가 자금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군구청이랑 그다음 부동산원에서 합니다. 두 군데서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초대장을 보낼 거예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초대인데 이 두 군데서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국세청으로 보내요. 예를 들어 내가 송파에 산다. 그러면 송파 세무서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당신 이거 어떻게 취득했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게 정말 맞아? 계좌 내역 가지고 와보십시오. 차용증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자 지급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증여세로 추징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형태로 조사를 합니다. 내가 시군구청이나 이제 부동산원에 잘 소명을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당신 거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러게 한 몇 개월 지나면 좀 잘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당신 거 이제 세무조사 본격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2025년 4월 달에 조사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47억짜리 주택을 30대인 아들이 사요. 대출을 17억 원 은행에 받아요. 나머지 자금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가 30억을 빌려줘요. 저는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딱 적어놔요. 30대라고 나이를 적어놔요. 30대가 30억을 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법정이자가 4.6%입니다. 30억에 매년 갚아야 되는 이자만 4.6%를 하면 얼추 1억 3천만 원이 넘죠. 그러면 매월 1,000만 원씩을 아버지에게 이자로만 줘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1원도 못 갚고. 근데 그 30대 남자가 일반적인 직장인인데 월급을 고작 300~400만 원 받는다. 그 이자 월마다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을 빌린 사람이 과연 갚을 능력이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갈 거예요. 너가 이렇게 차용증 쓰고 월마다 200~300 갚는 걸로 우선 차용증 쓴 것 같은데 법정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그러면 첫 번째, 차액에 대해서 너가 증여세를 내야 돼. 이러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강도가 순하잖아요. 차액이니까 연마다 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재산가액이 잡힐 수 있겠죠. 근데 더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금을 결국 빌린 게 아니라 증여라고 보겠다라고 해서 30억이 전부 다 증여로 맞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거예요. 30억에 대한 세금이 10억 정도예요. 근데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습니다. 그럼 10억에 20%니까 2억 원이 바로 붙어요.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그래서 1년에 한 8% 정도 붙어요. 그럼 세무조사가 2년 있다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가산세가 2억 정도예요. 그럼 자녀가 30억 원이 나는 빌린 거지만
억울한 환경이 진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30억 원에 대해서 증여라고 해버리면 우선 증여세가 한 14억 정도 나와요. 방금 말했던 증여세가 10억이지만 세금이 무서운 게 가산세거든요. 가산세가 한 3, 40% 붙으면 14억이 되는 거예요. 14억을 그 30대 자녀가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그러면 그 47억 원에 대한 부동산 있죠. 그게 압류가 걸려요. 그리고 공매로 나와요. 근데 요즘 공매 낙찰가액은 대부분 70% 내외예요. 물론 아파트 47억 고가 아파트니까 누구나 당장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자기가 취득한 가액보다 낮아지게, 뭐 예를 들어서 40억에 공매가 된다. 그럼 40억에 대해서 세금 14억 내고 자기는 7억 손실 본 거에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지만 또 누굴 줘야 되죠? 은행이 아까 17억 빌렸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결국 그런 식으로 결론 아닌 결론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과거에 거의 한 10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이 세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나 올해 말에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와서 이 강도를 더 높인다? 그러면 정말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인데 최근에 6월 27일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6억 원으로 한도가 지어져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이제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럼 거기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주택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세무조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택을 살 때 사실 가장 돈을 끌어오기가 편한 데가 부모님이잖아요. 왜냐면 은행에선 대출을 6억 원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돈을 대여했다라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거 사실상 이자 지급도 안 하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차입금, 위장, 증여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게 올해 초에 3월 19일 날 부동산 대책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5억짜리 사고 부모님한테 1억 빌렸는데 뭐 이거 가지고 조사하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케이스도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하고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기획조사하겠다라 그래서 현장 점검 조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무조건 2달간 거래 있었던 것들 전부 다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주택을 사고 팔면 국토부나 서울시나 아니면 세무서 뭐 이런 데서 연락 올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있어요. 우리가 자조서라고 하는데 내가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샀는지 자기 자본은 얼마였는지, 타인 자금,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개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세분화시켰어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다음에 그 외의 대출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다음에 사업자대출, 그다음에 해외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외 대출로 나눠서 전부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가주택을 살 때는 본인 자금으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찐 현금 부자들이 살고 있긴 한데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 외부 자금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대출이나 해외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했다? 그러면 이거 목적에 맞게 쓴 거야? 사업자 대출은 사업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걸로 주택을 샀다? 이거 말이 안 되지 라고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할 거고 자기 자금 항목 같은 경우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주식이나 채권 매매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게 가상화폐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하겠다라고 이번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출 의무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넣을 거예요. 이번에 대책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띈다라고 하면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지정자로 추가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원래 이제 그걸 지정해야 되지만 여기 너무 과열 양상 띄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더 많은 지역을 설정하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는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 정말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과거와 다른 점은 이거예요. 2017년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기존에 없던 중과세율이 그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기존에는 주택 가지고 취득, 보유, 처분 단계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단계에 대해서 중과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도입이 된 거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뭐 23년도까지 촘촘촘촘 진행이 된 거였는데
지금은 그 모든 중과세가 하나도 안 사라져 있어요. 거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부터 두 번째 주택 취득하면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8%. 그다음 세 번째 주택 취득하면 12%.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은 세 번째 주택부터 8%, 네 번째부터 12%. 이렇게 취득에 대해서는 이미 중과세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한 채 하는 거예요. 그 취득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강화하기 쉽진 않아요. 개정이 된다는 건 완화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개정이 안 될 거예요. 개정을 안 시키면요, 중과세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 상황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리고 보유 단계가 이제 가장 핵심인 세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그게 조금 완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주택자이면서 과세표준 12억 초과되면 세율이 한 2배 정도 높은 중과세율 적용을 받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염려되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정가격을 높이겠다, 공시지가를 높이겠다, 현실화율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종합부동산세 높아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과거처럼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내가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해요. 양도소득세 보면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내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여도 2주택 이상 있더라도 내가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라는 게 아니라 일반세율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5월 9일까지예요, 내년. 저는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가 좀 관심이 가는데 내년에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주택세금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연장을 1년 더 할지 아니면 연장 안 하고 너무 과열됐어,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파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그럼 세금을 내봤자 뭐 얼마나 내겠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중과세율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억에 취득을 했었어요. 내가 15억 원에 팔아요. 그리고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 다 받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한 600만 원밖에 안 내요. 이 정도는 되게 리저너블 하잖아요. 이 정도는 뭐 내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3주택 중과세로 딱 가면은 6억 7천이 나와요. 110배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내가 15억 정도 갖고 있는 주택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 근데 600만 원 내는 거랑 6억 7천 내는 거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6억 7천 내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게 될 거예요. 그럼 주택 거래량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 거래량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구랑 용산 묶이고 나서 3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97%가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 거래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실거주 2년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다 조정대상 지역도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만 있는데 이 지역도 넓어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넓어지면 이제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미리 예측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면 진짜로 주택 가격이 진짜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지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매수자가 돈을 마련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생기고 나서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주택을 산다. 14억 원이 어딨냐고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9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6억 받고 나머지 본인이 열심히 모은 3, 4억 정도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주택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38% 정도였는데 이게 50%가 넘었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이런 규제와 대출, 세금에 대해서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좀씩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세금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본인이 얼마 팔지만 계산해요. 그렇잖아요. 중개사 사무실 가면 세금 계산도 안 해요. 나 얼마 팔지 이것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1억 더 받아야 돼, 1억 더 받아,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세금 6억 7천 내면 이거는 파는 이만 못 하는 거예요. 600만 원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세금은. 그러게 이제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1주택자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스위치 하듯이 갈아타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은 이제 비과세예요.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취득세, 보유세는 지금 1주택자면 부동산 가격이 뭐 20억 이하다라고 하면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추가 취득을 하더라도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면 이거 안 받아요. 똑같이 일반 매매취득세 나와요. 1%에서 3%. 왜냐하면
주거 이전의 자유를 줘서 일시적으로 두 번째 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러면 봐줘. 그럼 봐줘란 기간이 대부분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을 안 받아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그다음에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다 채운 다음에 뭐 2년 보유 아니면 저희가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을 했으면 2년 거주 추가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자금 모으고 하나 사고 팔고 하나 사고 팔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조금씩 이전하는 거. 이건 정말 기본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무조건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도 있는 세법인데 양도소득세는 다 판매 시점의 세금으로 봐요. 이게 팔 때 지금 세법이 뭐야 이거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비과세 때 딱 하나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을 했으면 2년 거주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하나 사면 지금 웬만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어디냐면 강남, 상구랑 용산 딱 4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성동구에 주택을 지금 샀어요. 그러면 나는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나머지 주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이면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2018년도에 성동구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볼게요. 예전에 2018년도에는 성동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생겼다가 설정을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또 설정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2018년도에 성동구에 주택을 취득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이 없어요. 지금 딱 법으로 보니까 이 녀석 보유만 하면 되는 나 비과세. 근데 자기는 여기서 평생 하루도 안 살았어. 근데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럼 조사관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세금이 0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몇 억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2018년도에 취득을 했으면 산수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랑 지금이랑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원 기준으로 1.4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KB 시세로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진짜 간단합니다. 5억에 샀다고 해볼게요. 10억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비과세면은 12억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10억에 팔았으니까 0원이지. 근데 이게 비과세가 아니면 5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하고 하더라도 한 4억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세금 한 1억 5천 나오고.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했잖아요. 비과세니까 신고 대충 했을 거잖아요. 가산세가 한 30% 붙어요. 그러면 한 2억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5억 벌었는데 2억이 세금인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즘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요. 조정대상 지역 내 2년 거주 요건을 안 써놔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들이 이제 블로그 쓸 때도 당연히 거의 안 쓰겠죠. 왜냐?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야만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2년 거주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써놨는데 강남, 상구랑 용산이 성동구 안 써져 있네. 나는 괜찮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오피스텔이 주거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 왜냐하면 취득세 낼 때 오피스텔은 진짜 주택 취득세를 안 내요.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오피스텔은 4.6%의 일반적인 비주택 취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이 주택을 팔아요.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해요. 당연히 비과세가 아니죠. 이제 때려 맞아야죠. 그 외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걔를 갖고 있으면 얘를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이것도 상속주택도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수에서 빼줘요. 근데 당연히 상속받았으니까 무조건 주택수에서 다 빼주겠지 해서 팔았는데 비과세 못 돼서 때려 맞아요. 정말 많아요. 케이스로 말하면 40, 50개도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비과세 되겠지라고 본인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할 거리가 지금 비과세 요건 받는 요건 그 항목만 봐도요. 진짜 법 항목만 시행령만 봐도 50개가 넘어요. 그거 세무사들이 지금 다 대입해가지고 말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질문을 본인에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공부를 조금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한 정도의 실력만 있으시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세금 강의가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그 정도만 해라. 팔기 전에 세무사 3명 찾아가는 거 이것만 알아도 당신은 이 강의 들은 거 값어치는 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하는 자산가님들은 자산가분들은 100억에서 뭐 300억대 이분들은 계약서 쓰기 전에 무조건 한 2달이나 3달 전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내놓겠다라는 건 한 6개월 전에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때 물어봅니다. 이 부동산을 내가 150억이나 200억 사이에 팔 것 같은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서 나 좀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150억짜리잖아요. 엄청난 자산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자 나타나서 공인중개사 가서 계약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예 사고가 다르시고요. 무조건 계약서 쓰기 전에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세무사한테 상담을 못 받으니까 몇 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3개월 후에 팔 건데 이거 좀 미리 알아봐 달라. 저도 사실 3개월 이내 스케줄 거의 다 있거든요. 좀 빠듯한데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착수해서 진행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저도 부동산 기반으로 서류 다 발급하고 150여 대 토지와 건물에 각각 얼마가 갈 건지 그래서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부동산 파는데 특약 문구 한 줄에 세금이 6억에서 7억씩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세금 다 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피눈물 나게 후회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 계약에만 몰입하지 마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평생에 내가 경험할 일이 5번 내외예요. 거기다 상속증여까지 합치면 진짜 10번 넘으면 진짜 많은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상속증여 양도 다 포함해서 5번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근로소득자면 연말정산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이 정도 낼 거예요. 그런 건 1년에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서 결집을 해가지고 내는 세금이고 루틴한 세금이잖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주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되게 라이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건드리지도 않네. 그거는 연말정산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세금은 평생 5번 이내고요. 그 한 번 거래가 몇 억씩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연말정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대할 때도 물어볼 때도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몇 억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금 단위는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억 단위예요, 기본. 제가 지금 오전에 촬영하기 전에 보고 온 게 그분이 양도소득세가 지금 17억 나오거든요. 강도가 달라요. 정말 다른데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억 단위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10% 줄어들면 100만 원일 건데 여기선 10% 줄어들면 2억이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무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기 전에 제발 다 팔고 잔금 치르고 세무서 찾아간다? 진짜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알아본 거야. 나 당연히 비과세야. 뭐 별거 있겠어? 세무사한테 무슨 돈을 줘? 이래 생각하시고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다가 세금 8천, 1억 이렇게 맞는 분들을 제가 밥 먹듯이 만나요. 그래서 왜 세무사 사무실 한번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당연히 비과세인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줄 안다. 그거는 연말정산 지식과 수준이 다른 거다. 이 세무조사관은 1억에 몇 건을 안 한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관 관점에서 보면요. 이 부동산 세금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숫자로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100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담당자분이 한 연말정산 시즌에 몇 개 하는지 알거든요. 2만 건. 그러니까 달라요. 집중도가 달라요. 2만 건을 보겠어요. 그냥 클릭이지. 근데 100건은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근데 그분들 귀신같이 그런 거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0원이었던 게 갑자기 몇 억이 되고 600만 원이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 3명 찾아가 봐라. 말씀드립니다. 이 돈 아끼지 마세요. 똑같은 결론을 3명이 내주면 안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임료 냈다고 돈 몇십만 원 아까워할 거면 그러면 진짜 한번 때려 맞으셔야 돼.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예.